대부분의 유튜브 연애 전문가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거절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거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주던 인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헬렌 피셔가 진행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는 로맨틱한 거절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서 동기부여, 보상, 중독, 그리고 갈망과 관련된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피셔는 최근에 차이고 나서도 여전히 전 연인을 깊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학생 또래의 청년 15명의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별의 아픔을 겪은 상태였죠. 실험은 이들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준 뒤 연인에 대한 감정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4529에서 7을 연속해서 빼는 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주의 분산 작업이 끝난 후 이번에는 아는 사람이지만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자신을 거절한 전 연인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성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의 사진을 보았을 때보다 갈망, 쾌락, 추구, 그리움, 중독, 신체적 불편함, 그리고 감정적 혼란과 연결된 뇌 영역의 활동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마약 중독과 같은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약은 바로 우리를 거절한 그 사람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다 결국 재발하게 될 때 겪는 일반적인 단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숙고 전 단계를 겪습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숙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생각해보지만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 단계입니다. 약물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가 오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고 치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약물 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약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결국 재발하고 맙니다. 참는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약물에 손을 대는 것은 중독 회복 과정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정말 이상한 비유라는 건 알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별을 하거나 거절당한 사람들도 상황만 조금 다를 뿐 이와 완전히 똑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보죠. 숙고 전 단계에서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숙고 단계가 되면 상대방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깊은 내면의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이별을 하거나 거리를 둘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가 오면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장 좋은 이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실행 단계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떠나고 여러분을 거절합니다. 유지 단계가 되면 그들은 떠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함께했던 모든 추억, 그리고 함께할 수 있었던 미래의 가능성이 주는 끌림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거절해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은 정말 마약입니다. 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게 되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절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까요? 노 컨택트 룰, 즉 절대 연락하지 않기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 컨택트 룰은 전 연인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몇 년 전 제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전 연인에게서 실제로 연락이 온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64%가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전 연인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거절했지만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노 콘택트 기간 동안 주어진 그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중독자도 자신이 중독된 것만을 갈망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절의 순환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지 단계에 주목해 봅시다. 바로 이 단계에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없는 삶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그 중독이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것은 왜 여러분을 거절한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AP통신에서 전 연인에 대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진 설문조사를 한번 볼까요? 10명 중 4명 이상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경험이 있고 3분의 1 이상이 전 연인과 다시 잠자리를 가졌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 연인과 재회할 확률이 정확히 몇 %인지 온라인에서 찾는 것은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재회 확률의 기준선을 잡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자료였고 그 확률은 40%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 이별한 커플의 60%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40%와 60%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역시 갈망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7년에 저희 부부가 직접 코칭했던 내담자들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당시 저희가 코칭한 사람은 단 10명이었고 그 10명 모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들과 초기 전화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몇 달 동안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코칭을 시작한 지 6개월째가 되었을 때 10명 중 7명이 전 연인과 재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 70%라는 숫자의 배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코칭했던 이 10명의 내담자들은 사실상 시범 운영 단계에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 코칭을 론칭하기 전이었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 통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저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내담자들은 거의 24시간 밀착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대답하거나 가이드를 해주었고 전 연인에게 문자를 어떻게 보낼지 물어보면 저희가 직접 문구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의 24시간 밀착 관리를 제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AP통신 연구에서 말했듯이 10명 중 4명은 어차피 전 연인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즉, 저희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7명 중 4명의 성공 사례는 알아서 재회했을 거란 뜻입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이뤄낸 성과는 추가로 3명의 재회를 도와준 것뿐이죠. 그래서 10분의 7이라는 숫자가 인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평균을 뛰어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내담자를 거절했던 전 연인들이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오게 만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분석학자 에리카 코미사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가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쓰겠습니다. 그녀는 상담이란 감정적으로 회복을 돕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대단한 마법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상담사의 입에서 정말 통찰력 있는 해석이 나와서 놀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유를 가져오는 것은 그 관계의 감정적 조율입니다. 관계의 일관성,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그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깊은 공감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마법이나 약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치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저희 부부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목일 겁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내담자들이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나를 거절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독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중독되려면 나를 갈망해야 합니다. 거절 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갈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환경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내담자 대부분이 불안형 애착 유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불안형 핵심 상처를 가진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을 거절하고 떠난 전 연인들의 대부분이 거부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회피형의 핵심 상처는 독립성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결국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이별 상황에서 제가 자주 목격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회피형 연인이 불안형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불안형은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성을 잃고 매달리게 되죠. 그 결과 회피형 전 연인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고 자신이 떠나길 잘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회피형은 불안형을 갈망하지 않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의 코칭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평균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확률에 기대어 조언을 상황에 맞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에리카와 인터뷰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유의 대부분은 그 관계의 감정적 조율과 일관성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연애 코칭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알약 같은 비밀스러운 조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코칭을 볼링에 비유하곤 합니다. 볼링의 목적은 레인 끝에 있는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이죠. 초보자가 볼링을 치면 공이 도랑, 즉 겉으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양옆에 범퍼를 올리고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이 도랑으로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죠. 물론 범퍼가 있다고 해서 매번 모든 핀을 다 쓰러뜨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저희가 코칭했던 70%의 성공 사례를 돌아보면 저희 부부는 바로 그 범퍼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시 볼링 비유를 들어보죠. 볼링공을 굴리는 사람은 바로 내담자입니다. 양옆에 있는 범퍼는 저희 부부이고 저 끝에 있는 핀은 나를 거절했던 전 연인과 재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담자가 공을 굴렸을 때 거의 곧바로 그 공이 도랑으로 빠질 거란 걸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저희라는 범퍼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내담자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했던 범퍼 같은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불안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에너지를 방향 전환하여 더 긍정적인 행동에 쏟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의 안내를 잘 따라주었을 때 많은 경우 핀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볼링 비유를 들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하는 이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보았는데 제가 이 일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유는 전 연인과의 재회를 너무 미화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사람들이 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돕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고용하거나 제 강의를 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재회 때문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회를 도왔던 커플 중 약 50%가 1년 안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사라 미셸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녀가 전 연인과 재회한 지 일주일 뒤에 인터뷰를 했고 몇 주 후 그녀가 그와 약혼했을 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다시 이별을 통보받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그녀를 인터뷰했죠. 저는 제가 누군가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헤어지고 만나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굴레에 갇히게 될 거라면 도대체 재회를 돕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 연인을 다시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 미셸 같은 사례가 있는 반면 전 연인과 재회해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제시 같은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제시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재회가 의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눈을 가린다는 뜻의 영어 관용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기만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저는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 제가 나누는 모든 대화, 그리고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눈을 가린 안대를 벗겨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진짜 처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전 연인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왜 당신을 거절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가요? 사랑 때문인가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사회적 압박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했다면 다음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애써서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아마 여러분을 거절한 그 사람 때문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높은 단상을 만들어 올려두었을 겁니다. 놓쳐버린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단상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과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단상에서 끌어내리라는 말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거나 여러분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점과 한계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전 연인에 대한 이상화된 환상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을 마음속 단상에서 끌어내렸다면 아까 했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보세요. 왜 그 사람을 다시 원하나요? 그 사람이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만약 이 질문들에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마음속 깊이 바라는 은밀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굳이 되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예상했던 여러분의 반응을 훌쩍 뛰어넘는 훨씬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겁니다.